6회 문제입니다. 재무회계를 먼저 볼게요. 1번.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며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해야 된다. 2번이 틀렸습니다. 관리회계는 특별한 원칙이 없고요. 보고 양식도 없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재무회계 주된 목적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맞죠? 자, 2번. 재무보고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채권자에게는 추가 자금 대여 의사결정과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종업원 급여 인상에 관련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3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 개념체계는 계속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가 완벽하고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되죠. 오류가 없다는 것은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며까지는 맞는 문장인데 뒤에 문장이 틀렸어요. 모든 면에서 정확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맞습니다. 4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운전자본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뭐라고 그랬죠?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기간을 정상 영업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 맞아요.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표시할 때 기능별로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별 또는 성격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본변동표는 지배 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해서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 포괄 손익 정보를 포함을 합니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창출 능력과 기업의 현금흐름 사용 필요성에 관한 평가의 기초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 맞고요. 5번. 보고 기간 후 사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보고 기간 후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면 계속 기업의 기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주면 안 되죠. 1번이 틀렸어요. 배당을 선언했을 때 배당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보고 기간 말, 즉 12월 31일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거고요. 보통 3월 달에 부채로 인식을 했다가 4월 달에 배당금이 지급되면 소멸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보고 기간 말 이전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보고 기간 후에 확정돼서 금액을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고 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 기간 말과 즉 12월 31일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보통 2월경에 재무제표가 승인이 됩니다. 요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하고요. 6번. 지난 2년간 재고자산의 매입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을 경우 기말재고 평가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때와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가장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매입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익이 제일 큰 게 선입선출법이고 그 다음이 뭐죠 여러분? 이동평균법, 이용이니까 이동평균법이 더 크죠. 이동평균법이 더 크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보다 높게 평가되겠죠. 자산이 높아야 순이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원가죠.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원가고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인데 기말이 커야 매출 원가가 줄어서 이익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액이 높게 평가된다 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7번.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했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많이 풀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8월 7일에 판매한 걸 봤더니 2,750개가 팔렸죠. 그러면 맨 위에 거 1,000개 모두 팔렸습니다. 맨 위에 거 모두 1,000개 팔렸고요. 제가 쓰지 않고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토탈 판매된 게 2,750개가 선의선술법으로 그럼 1,000개 팔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0개에서는 1,750개가 팔렸겠죠. 그리고 250개가 남아 있습니다. 250개 곱하기 1,500원. 네. 37만 5천 원이 남아 있죠. 그럼 맨 밑에 6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637만 5천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예요. 30억 원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여러분 토지를 매입했을 때 분계는 차변의 토지 30억,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얼마입니까? 30억 이렇게 가죠. 30억짜리가 27억으로 추정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토지가 3억이고요. 차변에는 재평가 손실 3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27억짜리가 다시 얼마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36억이 됐으니까 9억만큼 늘어났죠. 차변에 토지가 9억이 되고요. 대변에는 재평가 손실액만큼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익이 3억입니다. 얘는 수익이에요. 수익. 재평가 손실만큼 즉 비용 처리한 만큼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뭐가 되느냐면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재평가 잉여금이 6억. 기타 포괄손익이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 답은 1번이죠.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차량 운반구를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이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즉 270만 원 플러스 현금 지급액 30만 원. 네. 취득원가를 물었으면 3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를 물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원가를 물었으면 3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처분 손익을 물었습니다. 잘 보세요. 취득원가가 400만 원짜리죠. 감가상각누계액이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의 공정가치를 270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7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액은 70만 원입니다. 한 번만 더. 취득원가 4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이 200이 있으니까 장부가액은 200이 되겠죠. 200만 원짜리 공정가치가 270만 원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액은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9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0억 원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으로 소요됐으니까 비용입니다. 70억 원은 개발 단계에서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으로 소요됐습니다. 70억 원이 자산 처리가 되는 거죠. 자, 20억 원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70억 중에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맞죠?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11번.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은 회사가 통제할 수가 없죠. 종업원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만두면 그만이니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무형자산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4번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12번.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12월 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건물에 대해서 어떤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를 반영하려고 한다. 수정 후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 환입금액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손상전 장부금액이 만원짜리 제껴놓으면 3만 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상전 장부금액이 3만 원입니다. 원래 만 원이니까 공내기 더 붙여주시면 3억 원이 되는 거죠. 공내기가 더 붙으면. 손상 후에 장부금액은 12,000원. 12,000원.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상차손은 18,000원이 됩니다. 감가상각 곡선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잔존 내용연수를 10년이니까 나누기 10년을 해주면은 얼마씩입니까? 1,200원씩이에요. 1,200원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1,200원씩. 자, 얘는 나누기 10년을 하면 3,000원씩 가치가 떨어지겠죠. 3,000원씩 가치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려서 보시면은 자, 3,000원씩 가치가 떨어지니까 27,000원, 24,000원, 21,000원, 21,000원, 또 3,000원 가치 떨어지니까 18,000원, 또 한 번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15,0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1,200원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1,800원이 되겠죠. 1,800원, 1,200원 빼면 9,600원, 또 1,200원 빼면 8,400원, 또 1,200원 빼면 7,200원, 또 1,200원 빼면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손상차손이 12,000원 인식을 했고요. 12,000원 인식을 했고, 그 다음 연도 말에 손상차손 환입을 일단은 감가상각비는 1,200이에요. 그렇죠?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공정가치는 28,000, 사용가치는 22,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 중 큰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회수 가능액이 되는 겁니다. 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8,000이 회수 가능액이잖아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28,00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면 혹시 이론 강의에서 기억납니까? 자, 손상차손 환입은 여기까지만 27,000까지만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1,800원 빼면 16,200이 손상차손 환입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이론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상적인 곡선을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상차손 곡선을 계산을 해서 저기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회복됐을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했을 때, 네,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했을 때까지만 계산을 해줍니다. 16,200이에요. 13번. 투자부동산에 분류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3자를 위해서 건설 중인 것은 유형자산이죠. 정상적인 영업과 활동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이건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것, 투자부동산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1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물었습니다. 현금 시제가 150만 원 나와 있죠. 현금 시제가 150만 원 나와 있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가 취득 시로부터 만기까지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이 되는 거예요. 보통 예금하고 타인 발행식표 다 더해줬더니 380만 원. 2번이 답입니다. 매도 가능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일단은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을 때는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답은 1, 3번 중에 하나고요. 항상 취득원가랑 비교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억해 봤더니 취득원가가 주당 3,000원 나와 있죠. 3,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여러분, 3,200원이 됐으니까는 200원만큼 늘어났죠. 200원 곱하기 2,000주에서 40만 원 증가했습니다. 40만 원 증가했어요. 답은 3번 이미 나왔어요. 답은 3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3,000원짜리가 취득원가가 3,000원이니까 3,000원짜리가 2,800원, 200원이 떨어졌죠. 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200원 곱하기 2,000주 하면 얼마입니까? 40만 원이 손실이죠. 자, 손실을 물었으면 40만 원인데 여기서는 증가 감소를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취득원가 시점에서 처음에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증가했다가 다시 두 번째는 4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차이가 얼마입니까? 80만 원 감소한 거죠. 플러스 40에서 마이너스 40으로 내려갔으니까 80만 원이 감소됐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물었죠. 항상 뭐랑 비교를 해라?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원가 2,5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3,0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이 이득이죠. 500원 곱하기 600주에서 30만 원이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사채 발행으로 해서 현금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액면금액. 액면금액이 얼마예요? 3,000만 원. 3,000만 원 곱하기, 자, 3년일 때의 시장 이자율이 3%고요. 시장 이자율은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이 3%예요. 현가 0.915원화, 0.915원화. 액면가는 아닙니다. 표시이자율이 5%죠. 3,000만 원에 5%면 150만 원이죠. 150만 원 곱하기 연금연가 2.8286입니다. 2.8286.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0만 원 곱하기 3,000만 원 곱하기 0.915원화, 0.915원화 해주시면은 2,745만 3천원, 45만 3천원. 두 번째는 150만 원 곱하기예요. 150만 원 곱하기 2.8286, 2.8286 해주시면은 400,
242,900원이에요. 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플러스 27453을 해주시면은 41,695가 나오죠. 답은 4번입니다. 41,695,900 답은 4번. 발행가액 구해주시면 그게 현금 조달 가능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채를 조기 상환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론 문제에서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고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을 하고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보다 상환 당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익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19번 문제를 물었어요. 1년간 판매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200억 곱하기 5%를 내주시면 10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당해년도에 7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제품 보증비 7억, 대변에는 보통예금 7억 이렇게 나갑니다. 제품 보증비 7억, 대변에 보통예금 7억. 아직도 3억이 남았으니까 제품 보증비 3억, 대변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제품 보증 충당부채 3억. 물음이 충당부채를 물었으면 3억이고 여기에서는 충당부채를 물은 게 아니라 보증비를 물었으니까 얼마가 답이 되는 거죠?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분계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물음을 잘 보시면 돼요. 보증비 10억, 충당부채는 3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 풀었었던 문제입니다. 신설된 법인으로 단기에 추가적인 증자나 배당금은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본금이 100억 원 나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30억 원이 나와 있고 이익잉여금이 10억, 그래서 자본 총계가 14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0억이다. 1주당 액면 금액이 만원일 때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본금 100억 나누기 만원, 100억 나누기 만원 하면 100만 주가 나오죠. 1번 틀렸어요. 발행 주식 수는 100만 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본금 나누기 액면 단가예요. 자본금 나누기 액면 단가 그러면은 100억 나누기 액면 단가가 만원이니까는 100만 주가 되는 거죠. 발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14,000원이 아니죠. 주식 발행 추가금까지 도해서 100만 주로 나눠주시면 13,000원이 나옵니다. 13,000원. 법정 자본금은 100억이죠.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이 100억이고요. 주당이익은 1,000원. 어떻게 계산하죠? 단기 순이익 10억 나누기 보통 주식수 아까 100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나오죠. 단기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수 100만 주 하면 1,000원 나옵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자 디귿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액이 300만 원 있고요. 맨 밑에 유형자산 평가액이 400만 원 있습니다. 두 개 더해주면 7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22번 거래 형태에 따른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위탁 판매에서 수탁자에게 상품을 발송한 시점에 수익을 계산할 수가 없죠. 판매했을 때 수익이 되는 거지 발송한 시점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 보고 기간 말에 그 거래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 맞죠?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 맞아요. 반품 조건부 판매 시 반품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락하거나 인도된 후에 반품 기간이 종료됐을 때 수익을 인식해 주는 거죠. 매출로 인식합니다. 장기할 판매는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도 시점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상품을 할부로 판매했어요. 원가는 4천만 원이고요. 할부 대금은 매년 말 2천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2천만 원. 이때도 2천만 원. 마지막에 얼마를 받느냐면 2천만 원을 받아요. 2천만 원의 현가계수는 곱하기 2.4869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천만 원 곱하기 2.4869 해주시면은 현재 가치가 4,973만 8천 원이 나옵니다. 4,973만 8천 원이 나오죠. 4,973만 8천 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에 장기 외상 매출금
차반에 장기 외상 매출금 금액이 얼마? 6천만 원 받는 거잖아. 6천만 원. 대변에는 매출이 얼마냐면 매출이 4,978만 3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 4,973만 8천 원. 나머지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란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1,026만 2천 원이 되죠.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장기 외상 매출금을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매출채권 6천만 원에서 밑에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1,026만 2천 원을 빼서 4,973만 8천 원, 73만 8천 원, 26만 2천 원을 빼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현금으로 2천만 원 받아야 되겠죠. 1년이 지났으니까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아요. 대변에는 뭐라고 하죠? 장기 외상 매출금이 2천만 원입니다. 장기 외상 매출금이 2천만 원. 1년이 지났으니까는 받아내야 되잖아요. 2천만 원 받아요. 그리고 대변에 있었던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차변에 와서 없애주고요. 차변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없애주시고 대변에는 뭘로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내재 이자율이 10%니까 얘 곱하기 10%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497만 3천, 497만 3,800원이 나옵니다. 497만 3,800원. 분기하는 방법. 자,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2천만 원. 대변에 있었던 현재가치 할인 차금 차변에 없애주면서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채권은 이제 얼마만 남을까요? 매출채권은 4천만 원만 남죠.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받았으니까 4천만 원만 남고요. 마이너스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1,026만 2천 원에서 마이너스 이거 없어진 거 497만 3천 73,800원 빼주시면은 528만 8,200원이 돼요. 네. 빼주면 장부가액은 3,471만 2천 원이 나오네요. 3,471만 2천 원. 끝수 정리하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끝수 정리를 하면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분기하는 요령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차변에 장기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나머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했다가 나중에 받으면 현금 외상 매출금 없애주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애주고 이자 수익으로 분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장부가액은 장기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4천만 원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잔액을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24번 문제를 봤더니 2000년도에 공사 손익을 물었어요.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 됩니다. 1차, 2차 년도가 있고요. 토탈 계약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토탈 계약 금액은 5천만 원. 자, 공사 원가가 당기에 발생한 계약 원가가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연도에는 3천만 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연도 거 단기 발생 원가 1,000만 원이죠. 단기 발생 원가 1,000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러면 진행률은 25%가 나오죠. 25%. 그럼 여기다 곱하기 25% 해주시면 1,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의 공사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년도 걸 계산 한번 해볼게요. 누적 공사 원가가 들어가야 돼요. 누적된 원가 4천만 원이죠. 누적 원가는 4천만 원입니다. 나누기 토탈 예정 원가가 얼마로 4천만 원 변동이 없죠. 4천만 원 변동이 없어요. 누적 원가는 단기 발생 계약 원가는 누적 원가는 4천만 원. 그죠? 그러면은 몇 퍼센트 나옵니까? 100%인데 앞에서 인식한 게 25% 있으니까 75% 곱하기 75% 하면은 3,750만 원이 되는 거죠. 3,7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얼마 나올까요? 750만 원.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5천에서 그냥 빼도 답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 급여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확정 기여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기여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 이거는 확정급여 제도를 설명한 거예요. 확정급여 제도. 2차장 확정급여 제도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 이거는 확정기여 제도고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전기와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매년 말 다시 추정을 해줘야 되고요. 정사원을 봤더니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정사원이 왔습니다. 26번 현금 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 3만 개를 부여를 했습니다. 단기 보상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거기 봤더니 기본 조건을 봤더니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거죠. 부여 시점부터 기간을 따졌더니 3년이에요.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개당 25만 원 나와 있고요. 상실 비율이 10%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몇 개를 부여를 했습니까? 3만 개를 부여를 했죠. 3만 개 부여를 했는데 상실 비율이 10%니까 나머지 90%만 남겠죠. 1-10% 해지 90% 남는 거잖아요. 개당 공정가치는 25만 원이고요. 3년간이니까 이번에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연도니까 22억 5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2억 5천만 원. 답은 1번이에요. 27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가장 올바르게 수행한 회계 담당자를 물었습니다. 자, 난 어제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부채를 계산하면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느라 한숨도 못 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무조건 비유동이죠. 재경관리사에서는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현재가 차례나지 않는 건 맞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세율은 평균 세율을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평균 세율. 영구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 없죠. 일시적 차이를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영구적 차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것은 2번입니다. 28번.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어요. 중요한 오류가 발생한 과거 기간에 재무제표가 비교 표시되는 경우에도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가 아니라 재작성을 해줘야 돼요. 중대한 오류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하죠. 2번에 틀렸습니다. 전기오류 수정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요. 중대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의선실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류 수정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에 속하는 거예요. 회계 정책의 변경. 29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물었죠.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6만 주가 있어요. 6만 주 곱하기 12분의 12 그러면 6만 주가 나옵니다. 6만 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만 7천 주 5월 1일에 2만 7천 주가 있어요. 7천 주 곱하기 12분의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8개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만 7천 주 곱하기 8 나누기 12 그러면 18,000주가 나옵니다. 18,000주 18,000주 9월 1일에 자기 주식을 구입한 게 12,000주가 있죠. 12,000주 얘는 빼줘야 되잖아요. 곱하기 12분의 9, 10, 11, 12 4개월입니다. 그러면 4,000주를 빼주시면 돼요. 4,000주를. 그러면 78,000주에서 4,000주 빼니까 74,000주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은 얼마니?라고 물었어요. 단기 순이익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4억 원 나와 있죠. 4억 원에서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 3천만 원. 네. 그러면 보통주 배당금이 나오죠. 나누기 6만 주로 가져간다고 그랬으니까 6만 주를 해주시면은 6,167원. 네. 반올림해서 답은 2번입니다. 31번. 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20%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1번은 아닙니다. 2번. 아무리 20% 이상 취득했다 하더라도 매각할 거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우선주의며 의결권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이 맞네요. 2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31번의 답은 4번이 맞아요. 32번.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물었어요. 안 쓰고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얼마에 취득했습니까? 90만 원 플러스 단기 순이익이 50만 원에 30%면 15만 원이죠. 네, 105만 원입니다. 3번이 답이죠. 배당금이 없으면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배당금이 없으니까 105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태사는 10월 1일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재고 자산을 2천에 매입해서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월 1일의 환율은 110원이죠. 근데 12월 31일의 환율이 얼마가 됐습니까? 115원이 됐어요. 115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봐요. 2천 곱하기 110원 그래주면 얼마입니까? 22만 원짜리죠. 근데 12월 31일에 순실현 가치는 1,800이라고 나와 있고요. 환율은 115원이에요. 곱해주시면 되죠. 1,800원 곱하기 115 했더니 20만 7천 원이 나옵니다. 결국은 13,000원만큼 손해를 봤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13,000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 화폐성 문제죠. 1번이죠. 답은 1번. 매출채권, 단기대금, 미지입금. 매출채권에 반대 매입채무, 단기대금에 반대 차입금, 미지입금에 반대 미수금도 들어가는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35번. 자, 파생상품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 유형별로 회계처리가 틀립니다. 1번이 틀렸네요. 답은 1번이에요. 매매 목적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주고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에 노출된 자산부채 확정계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 사업장에 관한 순투자를 말합니다.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서 권리나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36번. 자,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대금 감소를 우려를 할 때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통화선도 거래이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대금의 수일의 환율이 얼마죠? 1,100원인데 수출 대금 약정 환율 통화선도 환율이 1,150원이 됐으니까 50원만큼 많이 받게 됐죠. 50원 곱하기 100만 달러 하면 5천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통화선도 거래이익은 5천만 원.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출 당시에는 1,200원이었는데 돈을 받을 때는 1,100원이에요. 그런데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1,150원에 미리 체결해놨으니까 50원만큼 이득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화선도 거래 손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37번. 금융리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약정일을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가 됩니다. 약정일이 뭐예요? 계약서 쓰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자산의 내용 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를 해주고요. 무보증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부채와 제공자의 금융리스 부채의 금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리스 감가상각비는 리스 이용자가 하는 거죠. 제공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37번에 틀린 것은 4번이고요. 38번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감가상각비를 물었어요. 여러분 매년 말 50만 원씩 5회 토탈 25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취득원가 나온 게 아니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매년 말 50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50만 원 곱하기 밑에 현가 연금현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연금현가 3.79079. 그럼 현재 가치가 나오고요.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해주시면 됩니다. 37만 9,079원이 나오죠.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년 말 지급되는 게 500만 원. 5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주면 그게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5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이니까 연금현가 가지고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답은 1번이었고요. 39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4번에 봤더니 장기차입금의 현금 유입은 뭐죠? 재무활동이죠. 돈 빌려오는 거니까 재무활동입니다. 40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500만 원이라고 할 때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여러분 자료를 하나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을 없애버리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없애버리고요. 자 그러면 뭐부터 체크하면 되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당기순이익을 물었어요.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 플러스 자 뭐죠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잖아요. 30만 원이고요. 매출 채권의 증가는 분개를 하면 차변의 매출 채권이 오잖아요. 차변의 매출 채권이 오고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가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마이너스가 90만 원이에요. 재고자산의 감소는 플러스입니다. 100만 원이고요. 얘는 마이너스고 재고자산의 감소는 대변의 재고자산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입채무 감소는 차변에 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50만 원이에요. 분개를 하면 돼요. 재고자산의 감소는 대변의 재고자산의 감소가 가는 거니까 차변의 현금이 돼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매입 채무 감소, 부채 감소잖아요. 매입 채무 감소는 부채 감소니까 대변의 현금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500만 원 나와 있죠? 500만 원.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뀝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플러스 50을 내주시고요. 플러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을 내주시고요.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플러스 90을 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510만 원이 나오네요. 510만 원. 죄송합니다.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반영을 해줍니다. 현금 유출 없는 비용에 제가 잘못 생각을 했어요.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은 더해주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냐면 20만 원. 그래서 뭐를 물었습니까? 당기 순이익을 물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가는 거니까는 마이너스 20만 원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20만 원 그랬더니 490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해답이 잘못됐습니다. 해답이. 답은 4번이 맞아요. 답은 4번이 맞고요. 해답을 칠판처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답을 칠판처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당기의 순이익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플러스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니까 플러스고요. 감가상각비도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니까 플러스란 말이에요. 매출 채권의 증가는 마이너스, 재고자산 감소는 플러스, 매입채무 감소 마이너스 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500이 나오는 거고요. 거꾸로 올라가서 당기 순이익 구하는 거니까 490만 원. 490만 원. 해답에 해설이 잘못됐으니까 해설을 칠판처럼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회 재무회계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